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미래비전의 류한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도체 팹, 광주 전남 판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도체 팹에 대해서 그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반도체 팹을 가동하는데 필수 조건인 전력과 용수에 관한 상황을 점검하고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반도체 사업 관련 부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히 여기서 광주를 어떤 도시로 전환시킬까라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4부에서는 반도체 팹을 따라서 광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주 환경 중에서 교통 환경 그리고 교육 환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반도체 팹에서 일하게 될 인력은 과연 충분한지,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반도체 인재들이 이곳에 살고 싶도록 만들고 이곳에 살면서 명확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삶의 질이 좀 더 풍성해지고 삶이 참 편의로워지고 삶에서 만족도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 이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네들이 이와 같은 삶의 만족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한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말씀해 주실 초대 손님으로 광주과학기술원의 이재석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석입니다. 네. 그리고 동신대학교 조진상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반도체 기업 관련해서 이제 교통 쪽 관련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통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광주 반도체 공장을 광주 공항에다가 입지시키는 걸로 이제 확정되고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 부지라고 하는 게 반도체 공장으로서 그 입지의 적정성은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교통 문제 지금 말씀하신 네네. 거잖아요. 철도 교통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광주 송정역이 호남의 관문 역이잖아요. 여기서 불과 1km 앞에 광주 공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접 거리에 공항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냥 코앞에 공장이 설립되니까 철도교통 면에서 보면 최적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도로교통은 고속도로가 여기저기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크게 문제가 없고, 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무안국제공항까지 직선거리가 4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고속 전철로 갈 때는 한 20분 거리, 승용차로 갈 때는 40분 거리 정도 되니까 공항도 그렇게 멀지 않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 선박, 해상교통도 있을 수 있는데 목포 신의왕이라든지 광양 컨테이너항 부두 거기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지방에 있지만 교통 문제는 철도교통, 도로교통, 항공교통, 그다음에 해상교통까지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그러면 또 혹시 이제 좋은 조건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교통 측면에서 그걸 좀 보완해야 될 점, 예. 또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철도교통이나 항공교통, 해운교통 이런 쪽이 다들 이제 현재 상태로서는
아주 충분하고 네. 그리고 또 반도체 폐배 입주를 위해서 반도체 폐배 활동을 위해서 이게 또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그래도 또 이제 새로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좀 개선돼야 될지 뭐 그런 네. 말씀. 예. 개선 거시적 차원에서 이제 교통의 큰 구조적 차원에서는 네.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다 보면 이제 분야별로 예.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럼 저 철도부터 철도부터 한번 좀 말씀을 하죠. 드릴까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도도 이제 국내 철도가 있고 지역 철도가 있고 이제 그런데 네. 우리나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수도권과의 교통 이제 거의 KTX가 거의 주된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네. 이제 수도권까지 2시간 정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거리로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우리가 광명역, 서울역, 용산역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동안 이제 수원이라든지 또는 동탄이라든지 또는 인천 네. 이런 데 갈 때는 불편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금년 말에 다행히 광주에서 그 인천 송도까지 그리고 광주에서 수원역까지 또는 이제 기존에 그 SRT를 이용한 동탄 이것이 이제 KTX SRT가 좀 통합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동탄까지 이런 곳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노선이 또 생겼어요. 네. 그래서 금년 말에는 인천, 수원까지 직통으로 하루 4회 내지 6회 정도 그 편도 이게 이제 거기 생겨서 근데 그런 이제 변화된 게 있고 이제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수도권과 광주의 철도 교통편이 너무 자리가 부족해요. 네. 예. 표사기 참 어렵습니다. 하루에 그 왕복 48회 지금 평일 기준으로 있는데 주말에는 55회 6회 정도 있고 차표 사기가 너무 힘들죠. 주말에 네. 진짜 어렵다. 주말에는 진짜 힘들고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 같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대구나 울산이나 부산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찔끔찔끔 지금 정변이 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제 호남 반도체를 계기로 적어도 영남편에 비슷한 규모의 정편 이것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국내 철도교통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수도권은 그나마 네. 다니는데 대구나 부산 갈 때 차편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가고 싶으면 5호선 거쳐서 대구나 부산에 가거든요. 아주 공건적 교통구. 뾰족한 삼각형으로 네.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시간도 2배, 요금도 거의 2배. 그래서 빨리 대구나 부산에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철도교통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네. 지금 광주에서 순천까지 구간만 뚫리면 돼요. 네. 순천에서 부산까지는 다 뚫려 있거든요. 네. 전철이. 그래서 거기 광주에서 순천까지 100km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획은 거의 끝나가니까 빨리 착공을 해서 몇 년 이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된다. 네. 우선 이제 국내 교통 문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럼 직선화, 복선화 뭐 이걸 해야 전철화 우선. 전철화. 거기 네. 그렇죠. 그 구후 경전선은 꾸불꾸불하고 네. 전철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영남권과 연결 또는 광양만권 3개 도시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직선화, 전철화 빨리 좀 해서 비전문가가 들어도 네. 너무 답답합니다. 좀 어떻게 좀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해 주셔야 이것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 반도체 폐비 안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좀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 주셔가지고 대통령
게 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 정치권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경전선 그러면은 경상도와 전라도가를 연결하는 철도잖아요. 네. 거기 순천에서 부산까지는 진작 고속 전철화가 됐어요. 네. 근데 이 전라남도 권역인 순천 광주만 안 된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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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나마 지금 이제 계획은 끝났고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그 신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만 하더라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 노선을 계획에 반영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빨리 착공해서 빨리 완공해라. 그 역할만큼은 담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 안철수당이라고 편의상 맞아요. 하죠. 그때 이 전라도 쪽의 경전선을 순천 광주간 구간. 순천 광주간을 뚫도록 했던 국회의원들은 출신 지역은 어디죠? 그때 이제 10년 전에 네. 제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네. 요 노선을 반영하려고 할 때 안철수 신당의 국회의원이 한 16명 정도 지역에 있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토론회도 열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노비도 하고 하면서 진짜 열심히 다 같이 했어요.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순천에 도심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것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좀 아실 텐데 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예. 뭐 지상으로 가냐 지하로 가냐 예. 이 문제가 근데 해결됐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한 2.3km 정도 구간인데 순천 시민들이 이왕 새로 하는 거 기존의 철로는 도시 위를 지나가니까 양쪽 도시가 단절되고 소음 피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지하로 넣든지 저 북쪽으로 크게 우회를 하든지 남쪽으로 살짝 우회를 하든지 세 가지 노선 중에 하나를 해달라 하고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거기에 요구를 했었죠. 예. 근데 거기에 중재를 서주는 정치권이 없는 거예요. 중재를. 예. 그러니까 그게 3년이나 끌어왔어요. 3년이나. 근데 순천 시민들은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죠. 나는 순천 시민사회가 순천을 위해서 매우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광주 순천 구간에 거기 계획 기간은 한 3년 정도 늦어졌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늦어졌어요. 네, 늦어졌지만 순천 시민들은 자기들 역할을 했다.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다행히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추가적인 비용이 7천억이 들지만 그게 맞다 해서 거기 반영을 했고요. 이제 그게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실설계가 빨리 끝나면 곧 착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하로 들어가기로 됐습니다. 지하로. 예. 네. 뭐 이 지하 터널 뚫는 것은 한국 건설업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뭐 쉽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하나 참 아까 광주 송정역과 이제 현재 공항 사이가 1km 사이인데 가장 가까운 곳.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서 좋은데 우리가 광주 송정역 가보면은 좀 불만한 게 복잡해요. 예, 좀 불평이 좀 있는 게 주변 개발은 안 돼 있고 또 광주 송정역 역사는 거의 미니급 좁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KTX 간이역 수준밖에 안 된다. 뭐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 그 반도체 클러스터와 더불어서 송정역을 확장하고 또는 또 송정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표 구하기 어려운데 표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좀 있습니까? 네, 현재 이제
아까 KTX 간이역 수준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 정도는 아니죠.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통합특별시에 320만 서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철도역으로서는 위상이 너무 초라하고 약하죠. 그리고 굉장히 그 철도 역사 부지도 좁고 그래서 굉장히 붐비고 다른 주요 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 이전에도 이미 그런 문제점들은 인식이 돼서 지금 확장 공사 계획이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예. 네. 예, 그 추진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죠. 네. 이제 반도체 팹 이전의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수요를 더 반영한 이제 더 거기 이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역사 확장, 뭐 주차장 확대, 뭐 이런 정도 차원을 떠나서 복합 환승센터 구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환승센터에서 거기 고속철도, 일반철도, 또 고속버스, 일반 시외버스, 시내버스 이런 것들이 한 장소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환승센터. 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복합 환승센터 모범 사례는 동대구역이 있거든요. 동대구역. 네. 동대구역에서 한 건물 내에서 네. 이용을 하잖아요. 과거에 다른 곳에 있었던 터미널을 다 옮겨와 가지고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거기 있는데 쇼핑센터까지 쇼핑센터까지 같이 네네. 있죠. 그래서 여기 광주 송정역 경우도 철도역이 호남 대표역으로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역사 네. 그리고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철도역 부지의 상층부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안 중에 하나는 금호타이어 부지 네, 있잖아요. 네. 예, 곧 이제 이전할 계획이고 뭐 최근에 이제 화재도 발생해서 그 이제 더욱 필요성도 높아졌고 저기 빅그린 산단에 이제 옮겨갈 계획도 거의 저기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호타이어 부지에 만약에 세워야 한다면 가장 가까운 지역에 역사하고 복합 환승센터를 또는 대규모 초과 주차장 건설한 것들이 저기 건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 송정역 주변 뒤쪽, 개발. 뒤쪽에 있는 금호타이어 이쪽하고 어떻게 연결할까? 또 아니면 또 한쪽으로는 광주 송정역 앞쪽에 송정역 구시가지 주변 구시가지 구시가지 그쪽은 이쪽하고도 또 연결을 예. 하고. 네. 구시가지 쪽은 현재의 그 도시의 모습 네. 이것은 옛날 광주만 갖고 따져도 140만의 대표 지역 또 앞으로 320만 대표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시가지 자체가 너무 좀 초라하잖아요. 네네. 언뜻 봐도. 그래서 거기는 이제 도시 재생 방식으로 좀 더 저기 도시의 모습을 바꿔나갈. 제가 네. 알기로는 정확히 이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송정역 주변 뭐 재개발 계획이 허가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우연이지만 또 필연적으로 이제 그런 네. 일이 생긴데 네. 지금 반도체 팹이 옆에 있고 아까 송정역 주변 재개발하고 금호 타이어 공장 부지까지 총괄해서 아까 우리 이 달빛 동맹 해가지고 대구하고 상당히 사이가 경쟁하면서도 사이가 좋은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잘하고 있는 것을 좀 배워가지고 좀 우리도 좀 멋있게 한번 만들어주면 예, 안 예. 되겠습니까? 이제 통합 전문가한테 제가 통합시청 이제 제가 아니라 통합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걸 포함해서 재개발 뭐 포함해서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쇼핑몰 예. 거기다 의료기관까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서부 쪽이 네. 거의 약합니다. 의료센터가 다 동부 쪽으로 모여 있어요. 조선대, 전남대, 하순병원까지 하면. 근데 서쪽 영광, 모안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긴급하게 의료
서비스가 되도록 네. 좀 그쪽에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금호타이어 부지가 13만 평이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복합 개발하게 될 거고 상업 업무라든지 창업 보육 뭐 이런 산업 활성화 기능 또 주거 기능 외에 또 이런 그 의료 기능까지도 할 수 있으면 이제 해서 네. 그건 이제 그 도시계획적으로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이라든지 도시 혁신구역 그런 기법을 통해서 기존의 용도 지역에 의한 그 평면적 그 개발이 아니라 혼합 토지용을 할 수 있는 압축 네네. 그 복합 개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금호타이어 부지는 송정역의 북쪽이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그 무안 광주 고속도로나 호남 고속도로하고 직접 연결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송정 지역의 시가지하고 시가지를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도 네. 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광주 송정 역사와 거기 고속도로를 통한 타지역 연결 이것이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거기 그 신호등 없이.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적된 교통 시스템을 매개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의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기능하는 신도시를 그 금호타이어 그렇죠. 중심으로 남쪽에 해서. 네. 도시 재생이나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H가지뿐만 아니라 네. 뒤에 보물과 같은 그런 땅이 남아 있었던 거죠. 네. 네. 제가 좀만 더 예, 그러시죠. 네.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제 광주가 사실 AI 도시로 처음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제안을 했. 지역에 대한 지금은 개발 그 제한 구역으로 돼 있지만 그런 것도 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네. 그런 걸 포함해서 새로운 앞으로의 그 도시 기능을 뭘 부여할 것인가. 이제 또 앞으로의 그 통합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당장은 사기로 지금 폐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조건이 좋다. 특히 아리백에 아주 좋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국기가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금 다들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남구 쪽으로랄지 나주 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또 더 확장하자면 앞으로 공공기관 2차 기관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결해서 종합 계획이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기 오늘 이 대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지도 살펴봤는데 그 공항 건너편의 서창 방향으로 거기서 저쪽 혁신도시 쪽에 지석강에 이르기까지 거기 대촌, 승촌 여기가 공항보다도 한 두세 배 이상 넓은 땅에서 딱 자리 잡고 개발 있습니다. 제한과 다 거기가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좋은.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일부가 네. 거기 지금 에너지밸리 산단으로 지정이 된 거죠. 대촌 지역. 네. 지금 그 하늘에서 딱 보는 지도를 보면 진짜 잘 정했구나. 그렇죠. 그 한번 보여주면 좋았는데. 네, 뭐 이걸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광주 송정역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송정역에다가 여러 가지 철도 그다음에 도로 시외교통 고속버스 포함해서 거기다가 이제 시내버스도 당연히 여기 들어와야 그렇죠. 되겠고 지하철은 지금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특히나 이제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은 지금 상당히 떨어진 곳에 지금 있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 있는 그 터미널을 이쪽에 광주 송정역 옆쪽으로 옮겨오는 게 뭐 가능합니까? 네, 이제 그 시민들의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죠. 그리고 이제 광창권역의 개발 뭐 이런 것과도 연관된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조금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긴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송정역에 내렸는데 예를 들어서 순천을 가고 싶다 또는 뭐 고흥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 광천 터미널까지 또 버스라든지 뭐 이런 걸 타고 옮겨야 되고 거기서 또 가야 되고 그러면 사실 많은 불편이 따르잖아요. 비용도 따르고 시간도 더 걸리고 그래서 이왕 이제 이렇게 된 바에는 광천 버스 터미널을 거기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질 경우는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여러모로 어렵다면 그 금호타이어 부지 쪽으로 접근할 수 있게 그러면 그 저기 광천 터미널에 남아 있더라도 80m 광로를 따라서 거기 금호타이어 부지 쪽으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송정역 한 번 더 들러갈 수 있는 네. 예. 그런 체계는 적어도 해야 된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광주와 그 주변 지역들 사이에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주하고 또 요즘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혁신도시 들어섰을 때 혁신도시 주민들이 광주 가보려고 그래도 교통편이 없어서 못 간다 예. 해서 시내버스도 지금은 혁신도시를 들러서 예. 나주로 가도록 이번 버스 같은. 네,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통합적인 맞아요 교통 허브를 광주 송정역에다가 만들 경우에 이 교통 허브와 광주 주변 지역과의 연결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관이 예. 있으십니까? 광주 시내에서의 그 대중교통 분담률은 한 40%에서 좀 못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승용차 탄다는 뜻인데 광주에서 주변 시군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나주를 오갈 때 지금 시내버스 분담률 또는 철도 분담률이 3%밖에 안 돼요. 네. 97%가 승용차거든요. 그리고 혁신도시와 광주 교통량의 99%는 승용차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송정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그래서 송정역에서 직통으로 장성이나 나주나 화순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광역버스 도입이 긴급하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그 버스 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 적게 들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현재 있는 철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철로 그대로니까 길이 있는 거죠. 거기에 기차만 구입해서 역만 몇 개 더 세워가지고 바로 굴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국가철도망이나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면 국가에서 70%에서 60%를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지방정부는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철로를 이용하면 송정역에서 나주 또 신경전선이 만들어지면 혁신도시까지도 그 지역 기차를 타고 이용할 수 있어요. 네. 또 혁신도시에서 한평, 또 혁신도시에서 무안이나 거기 목포, 그 다음에 송정역에서 장성 이런 것도 그 지역 기차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도로나 철로를 새로 놓지 않고 있는 걸 갖고 하자는 거니까 네. 이런 데 차관을 해서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장거리 교통은 네. 해결할 수 있고 더욱 우리 지역에서 안타까운 것은 다른 모든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수도권 포함해서 광주 전남을 빼고 대도시 중에서 이렇게 안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근데 광주 전남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시급하게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걸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지역과 우리가 이렇게 광역 철도교통 서비스를 못 받고 있구나 그 생각도 못 해요. 네. 예. 근데 다른 지역 주민들 보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 네. 이번 시장님 새롭게 통합 시장님 되신 분이 예. 그때 경선 과정에서는 그 안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민영배 시장 후보 시절에 1시간 동안 그 기존 철로망 활용한 광역철도에 도입이 돼서 1시간 동안 브리핑 해드린 적도 있고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공개 질의 하니까
그 기존 철도망 활용한 것을 최우선순위로 도입하겠다고 공개 답변도 하셨고,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시장 후보 TV 토론에서도 민영배 시장께서 계속 기존 철로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거기 국토부에 거기 철도망 신청한 걸 보니까 6순위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6순위. 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고 이번 달에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6순위까지 그게 반영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 앞순위에서 찰리면 또 민영배 시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몇 년? 5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5년. 예. 5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KTX가 광주 목포 사이에 개통되면은 기존의 호남선 철도는 논리가 거의 유휴 시설로 그렇죠. 하루에 뭐 6회, 8회 정도 운영하고 네, 네. 거의 놀리는 시설이죠. 네, 이제 그걸 잘 활용하는. 활용을 하는데 이것을 지역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그런 맞습니다. 말씀. 지역 기차죠. 네, 다른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만 자주 싸게 그다음에 버스랑 하나의 승차권으로 네, 네.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그 지하철로 서울 수도권의 지하철로 같은 거 그렇죠. 그거죠. 그거 수도권 전철. 같은 거죠. 같은 예, 예. 그것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도권 전철과 같은 거죠. 네, 네. 네. 그걸 우리 지역에도 하자. 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채산성이 안 맞아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채산성은 신설 철도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네. 왜 높냐? 건설비 안 들고 이용자 많고 당연히 수익성이 높아져요. 네, 그래도 지자체가 좀 운영 적자를 메꾸기는 하죠. 네, 네. 뭐 택시비도 저 경계 넘어갈 때 할증료 물었던 것이 이제 없어졌을 거예요. 네. 없어졌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없어졌어요? 예, 당연히 그래야죠. 어,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이 아주 빈번하게 잘 좋아야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통합 말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네네. 아,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여러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항공교통 얘기는 아,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중요한 한번 이제 무안공항 지금도 그냥 문을 닫고 있어서 네. 안타까움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무안공항 하루빨리 재개통해야만 되겠죠. 아, 예, 예. 그 문제는 재개통하고 그 또 문제대로. 적절하게 어쩌면 이 호남 반도체 산업과 이제 공항을 잘 연결해서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혹시 무안공항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뭐 그거 좀 말씀 부탁. 예. 우선 그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상품은 네. 굉장히 가격이 높고 부피나 무게는 작고 네. 그리고 거기 신속하게 배달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항공 물리의 중요성이 어떤 다른 산업보다도 높은 분야죠. 네.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된 것은 바로 그냥 물류 처리가 돼서 세계 각국으로 거기 특히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거기 현재 무안 공항의 거기 그 물류 화물 용량 처리 수준은 연간 33,000톤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게 그 활주로를 확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저기 활주로 길이가 3km 이상이 되면 거기 큰 화물 여객기도 이제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간 화물 용량이 증설 공사가 끝나면 연간 40만 톤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 저기 어느 정도 빨리 이제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공항의 장점 중에 하나는 무안공항 장점 중에 하나는 24시간 운항할 수가 있어요. 24시간. 네. 다른 모든 공항들은 좀 주변 이런 여건 때문에 심야 제한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특히 화물 그런 경우 이제 밤에 이렇게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 그 무안 공항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좀 무한공항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근데 활주로를 꼭 그런 연장해야만 됩니까? 그 반도체 실어 나를 때 그 사용하는 화물 비행기가 어느 정도 크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보잉 747 같은 것은 이제 안 만든다고 네. 다 퇴역 다 시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보잉 747 그다음에 에어버스의 A380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만든다고요. 지금 좀 몇 개 남아 있고요. 네. 그런데 그보다 조금 작은 거 한 400명 정도 타는 비행기는 현재 무한공항 활주로 가지면 이상 없이 그냥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거리도 한 만 몇천 킬로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급유 없이 아주 뭐 좋은 조건이라 그러는데 저는 공항 활주로 연장 없이도 지금 기대하는 성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것은 이제 그쪽에서 정밀하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네, 상황입니다. 네. 아, 혹시 좀 교통 관련해서 좀 아니, 하실 이제 말씀? 지금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시장님이 옛날 그 모습이 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답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지금 가장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금 군공항 이전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자 준비해 갖고 와서 그냥 똑부러지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시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한 군수님도 이러한 기회에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참 대승적인 그 생각으로 좀 결론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것은 뭐 320만의 지금 어떻게 보면 생명줄 아닙니까? 네. 그리고 꼭 3년 안에 아니면 4년 안에 중고 주별 안공해가지고 이 칩을 만들어 강주에서 만든 칩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 퇴임식에 선물로 보내자. 제가 캠페인을 열고 있는데 좀 안 들어봤습니까? 예. 아마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통 문제를 반도체 클러스터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결되는 교통을 어떻게 재구성할 건가, 막 이런 문제를 갖고 논의했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참 빼놓을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 이 산업단지와 거의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 주거 지역을 어떻게 이것을 배치할까, 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은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 좀 하셨는데. 예. 주거 지역은 이미 여러분들이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클러스터 전체를 묶어서 네. 그 주거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 문제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문화까지 들어갈 텐데 네. 오늘은 주거는 제가 또 전공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까운 땅도 어느 정도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요즘에 토지 허가 지역 뭐 공고를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넓혀서 나는 좀 크게 잡고 아까 교통 문제까지 해결해 놓으면 좀 멀더라도 관계 없을 거 아니냐. 너무 또 가까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KBS에서 이제 그 다큐를 했습니다. 타이완 이제 가서 봤는데 다른 나라 사례. 교통하고 주거하고 네. 관계. 타이난은 좀 먼 지역에 있대요. 이게 보통은 많이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 문제가 엄청 심하대요. 하고 아침에 퇴근 시간에 아니면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그렇게 다들
이제 승용차를 몰고 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셔틀버스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한 대로 아까 AICT까지 고려한다면 그냥 자기들은 그냥 나오면 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을 안에는 이 지금 반도체 팹을 포함한 AICT에서는 자기 승용차를 안 갖고 다니게 하자. 네. 그러면은 타이난 같은 문제도 해결되는데 이것은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가오슝 모델이 돼요. 우리 이 군공항 반도체 팹은 바로 도시형 반도체 팹. 그래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교통 문제가 자연스럽게 주거하고 참 하모니를 일으켜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네. 교통 문제가 해결. 네. 네. 그것까지도 꼭 고려해서 도시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과 이 주거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그냥 묶어주자. 그렇죠, 그렇죠. 어. 너무 가까운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듀스 같은 기분이 드니까. 네. 뭐 그런 사례가 유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아요. 동탄 쪽에 동탄과 그 삼성전자 그 반도체 공장하고 동탄 시가지 안에 공장이 들어가 있던데 혹시 거기는 좀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사례는? 네, 그 외국의 지금 반도체 공장들은 사실 반도체 공장이 상당히 그 환경적인 면에서 위험도가 높은 공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이런 것 때문에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기 입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경우는 동탄 신도시 같으면 신도시 안에 삼성 그 공장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동탄 신도시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동탄, 서동탄 이렇게 그 고속도로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큰 도시이기 때문에 가까운 것도 있고 이제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도시 안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셈이고 평택의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진짜 도시와 반도체 공장이 한 몸처럼 돼 있어요. 네. 거기 인구 한 15만 정도 거주를 하는데 고덕 같으면 반도체 공장을 위한 신도시라고 보면 돼요. 네. 네. 그 목적으로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같으면 진짜 직주 근접형 거기 반도체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우리나라의 사례가. 다만 그러려면은 그 환경 오염 또는 그 환경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네.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화가 초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주거 타운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와 반도체 공장 사이를 모노레일 같은 걸로 연결하는 방법. 예. 그래서 끝없이 다니도록 네.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거 여건 특히 환경과의 관련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네, 네. 지금 반도체 공장 부지에 그 서쪽으로는 기존 송정지구 시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하고 바로 지금 인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장과 주거지와의 어떤 기능 상충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향후에 네. 그것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거기 황룡강과 영산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가지하고 거리가 확보돼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주거 환경과의 이 상충 문제도 꽤 우수한 주거 입지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와 교통 문제. 그래서 크게 봐서 이제 정주 환경 중에서 교통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교통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 거기서
매우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그런 교통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주민들의 그 만족도도 높이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면 되겠죠. 다 같이 행복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와 교통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 두 분 출연자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석 교수님, 조진사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육 맞습니다. 관계 안 합니까? 잠깐만, 교육 문제를 바로 그냥 이어서 그냥 할까요? 예, 예. 예, 좀- 시간이 좀 길어져서 아니, 교육 말고 네. 교육 정조 환경 중에 네네 교육 환경. 교육 쪽으로 네, 거기 좀만 더 하고 네네 인재 양성 쪽은 좀 차후에 좀 시간 두고 하면 좋겠는데. 네, 뭐 그럼 같이 그, 네. 그 이야기도 하죠. 예,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또 얘기 드는 게 그 이주해 오는 분들 내지는 반도체 그 팹에 근무하는 분들 아마 이렇게 정리해야 좋겠죠. 이분들의 그 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좀 기존의 우리 지역의 이제 교육 시스템하고는 좀 맞지 않을 가능성, 새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구도 사실 만만치 않고 새로 이주하거나 이 반도체 팹과 그 소부장 관련 기업들에 근무할 분들 그 가족들 하면 대략 한 10만 명 정도로 저기 추산되고 그러면 이분들의 그 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요구 내지는 수요 그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석 교수님 한번 말씀 예. 열어주세요. 제가 뭐 그쪽 뭐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대학 교수 했으니까 이제 우리 다 교육 전문가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네. 교육학을 공부 안 하고 교육자가 된 사람들이 교수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동안 그 강주과학기술원에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또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번에 또 뭡니까 나주 혁신도시에서 외부에서 많이 오셨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이 교육에 특히 우리나라는 입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이제 많이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 학생들을 너무 그냥 닥달해 가지고 공부시키는 방법보다는 좀 느슨하게 창의력이 있도록 가르치자. 그랬던 것이 좋은 방법인지 사람마다 이제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사람들이 와서 아니면은 반도체 팹이라는 그런 특수한 환경의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그 자제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좀 엘리트 교육이랄지 아니면 특수 교육을 받고 싶다 했을 때는 강주에 강주과학고가 있습니다. 전남에는 전남과학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2개 정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나주에 있고 강주에 있고 그리고 다시 또 과학 영재고등학교를 강주과학고등학교 내부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진짜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거기를 향해서 이제 좀 약간 엘리트 교육이라고 할까 특수한 교육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AI 도시를 표방하면서 AI 영재고등학교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첨단 3단지 아마 이체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주로 많이 첨단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이거 한번 보여주면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국인 학교가 있어요. 애국인 학교 옛날에는 엄청 들어가기 어려웠거든요.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왜냐하면 애국에서 뭐 상사, 주재원 뭐 해서 뭐 1년이랄지 2년 있지 않으면 그 학교를 못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규정이 상당히 완화돼 가지고 거기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실력이 있으면 상당히 그 애국에서 오랫동안 있는 것을 상당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신 자제분들 그것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 물론 일반 그 공립대학 고등학교와 일반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자기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심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립고등학교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소위 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실적들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그로 이제 우리 교육감들께서 주로 정교조 출신들이 많이 교육감을 맡다 보니까 학생들의 또 인권 문제를 더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자율형 사립고가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이 슬라이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로 좀 보시면 기업에서 설립한 기업 연계형 자사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고등학교하고 대표적으로 광양 제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이것이 이제 반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재단, 건학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자사고가 만들어지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 강원도에가 있죠. 그 다음에 상산고등학교, 전북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좀 일반 학생들하고 이하감을 준다든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강주에서도 이제 송원고, 숭덕고, 보문고 등이 자사고로 운영되었다가 그것이 이제 계속되지 못하고 일반고로 또 전환했던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자율형 사립고인데 이번 반도체 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볼 지금 시기가 왔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말 나온 김에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이 중고등학교를 이 반도체 팹 그 주변에 일테면은 뭐 하이닉스고 뭐 삼성전자고 일테면은 뭐 저 명칭은 제가 뭐 가상으로 붙여봤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을 좀 설립했으면 좋겠다. 뭐 이걸 이렇게 말해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는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서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엘리트 교육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많이 이게 전향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지역에서도 좀 리더들이 길러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것으로는 정은성 그 우리 인수위원장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삼성 사장을 하셨던 분이니까 어디 세미나에서 주장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삼성고등학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삼성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논의 끝에 이제 이야기가 될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삼성고 그 이름, 한일스고 그 이름을 따라서 할 것인가는 좀 더 논의의 과제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경청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우리 가칭 삼성고등학교, SK고등학교라고 하죠. 그럼 그것을 만약에 설립한다 했을 때 이 학교는 이를테면 입학 자격을 그 회사 다니는 분들의 자녀들만 입학하도록 하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 기존의 지역민들도 같이, 어차피 이 한 지역 사회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할 거냐, 거기에 또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뭐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슬라이드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앞에 우리 강주에서도 새 학교가 자사고를 시도하다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를 해서 좀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현재 하나고나 강양제철고 그것과 같이 비교를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강주 전남 강주 반도체 산업 강주 공항에 만들어지는 산업 맞춤형 아주 교육도 질이 좋고 또 그러면서 지역과 이해감이 없는 네, 네.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반도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내서 해버리면 아까 하나고나 광양제철고 그런 그 패턴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기업형이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상산고하고 이제 좀 민족사관학교는 좀 틀린 케이스고. 그래서 지방 정부와 기업 공동 출자를 해서 이하감도 줄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 올려주고 그런 의미에서 공동 돈을 내자. 우리 공공 고등학교는 돈을 안 내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돈을 내고 시 교육청이죠.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내서 질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자. 그런 안을 그러면 이제 아까 광양제철고도나 하나고하고는 약간 틀리겠죠. 네네. 그러면서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엄청 내는데 그러면서 질도 좋아지겠죠. 양쪽에서 투자가 약간 돼 있으니까. 지역에서 왜 다른 데는 투자하는데 여기는 투자하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수가 엄청나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 대신 기업 자녀를 메인으로 하지 않고 지역 학생들을 메인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융합하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 표가 나와 있으면 아마 구체적으로 내있는데 그 정도로 하면 그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우리만의 강주형 자율사립고 자사고가 이 반도체 산업단지 그 근방에 네네. 만들어지면 아마 만족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수가 엄청나게 거친다는 것은 반도체 공장이 특별시에 내는 세수가 많다 그 뜻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특별하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비슷한 모델이 인천공항고에서 인천공항하고 그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거기 그 직원들. 공항 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거기 학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기는 있어요. 이미 있네요. 네. 뭐 여러 가지 또 고민하고 조정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하나를 만든다 해도.
네, 이 정도로 그냥 예, 정교한 정리해도 게, 되겠습니까? 네. 참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모처럼 이쪽 전남 광주의 출범과 더불어서 지역에 다가온 참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공장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거는 이 공장과 더불어서 이 공장에 근무하게 된 엔지니어들 그리고 또 연구자들 또 그리고 그 가족들 이네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만족스러운 삶으로 만들어 줄까 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돼야 반도체 클러스터가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 여건 중에서 오늘 살펴본 것이 이제 교통 부분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 또 하나는 또 이들에게 어쩌면 이들이 새로운 연구자나 엔지니어들이 근무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요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의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이런 정주 여건들을 이제 충실하게 잘 마련함으로써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장과 사람을 같이 결합해서 좀 더 만족스러운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조진상 교수님, 이재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